체크인스탁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로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그리고 알파경제의 김종혜 이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과 함께 네 가지 체크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SK하이닉스 좀 전에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좋다고 이야기하기에도 안 좋다고 이야기하기에도 미묘하게만 차이가 나서 먼저 데이터 알려드리면요. 영업이익이 7조 원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17조 원대 후반, 시장 예상치가 18조였는데 이 정도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김 이사님, 좀 전에 나온 거여서 아마 완벽하게 분석하시기 좀 힘드셨겠지만 기존의 생각과 그리고 또 시장의 반응이 좀 어떨지 어떤 의미가 있을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 절대 수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 수치가 매출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영업이익도 7조 원을 넘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 긍정적일 수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저점에서 한 14만 원대에서 20만 원 거의 눈앞까지 반등한 상황에서 오늘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날 개연성, 미국 시장의 마이크론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마진율이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정되는 것은 한 40% 정도의 마진율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순이익이 지금 한 5조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한 6조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하이닉스는 기대 이상으로 잘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디램 측면에서도, 그 다음에 이 낸드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보이지 못했는데, 하이닉스는 HBM 때문에 이런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었다면,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호한 이익률에 따른 그 밸류 기준을 좀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이죠. 그래서 지금 낸드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디램 같은 경우에는 꽤 높은 수익률, 그다음에 HBM의 비중도 4분기에 더 늘어날 개연성,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정 부분의 주가 반등은 나타날 것으로 보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과연 얼마에 이 종목을 사는 게 적절하느냐. 그다음에 이 종목의 그 목표가는 예전처럼 30만 원 수준의 높은 수준을 다시 공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느냐가 결국 관건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긴 쉽지 않고요. 여기서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의 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추격 매수는 쉽지 않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14만 원 이렇게 낮아졌을 때 공격적으로 매수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구간에서의 추가 매수는 별로 실익이 없어 보이는 구간이고 여기서 올라봐야 전고점 돌파가 쉽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이니까 한 20% 정도의 수익률로는 안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매수하시는 거고요. 그 정도의 목표 수익률이라면 굳이 접근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어차피 계속 올라갈 수 없고 계속 올라갈 리도 없으니까 조정받을 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여전히 2024년도 PBR 2배 기준으로 해서 18만 원 위에서 사는 건 전혀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에 나온 실적, 마진율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앞으로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내리신 거세요? 일단 4분기 혹은 1분기에 삼성전자가 HBM에서 어느 정도의 점유율로 들어오는지도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광노정 CEO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신 있게 12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도 할 수 있는지 부분, 그 다음에 오늘 엔비디아가 빠진 이유도 결국은 블랙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나타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이닉스가 아무리 HBM을 잘 만들어봐야 앞단에서 또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예전에 하이닉스가 한번 급락했을 때 나왔던 이슈도 GB200에 들어가는 그 HBM의 물량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또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예전에 우리가 좋았던 그림, 30만 원 목표치 내고 그렸을 때 그 정도 흐름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업사이드가 제한돼 있다. 안 좋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업사이드가 제한이 돼 있고 지금 현재 가격에 일정 부분 녹아있지 않나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역시나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일부 매체 보도를 통해서 단독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고 그 이후에는 점차 확인하고 다른 매체에서도 다루고 있는 당정에서 반도체 특별법 잠정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동안에는 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세제 혜택 정도만 주는 거였는데 이제는 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여기에 힘입어서 그동안 교착 상태를 나타내고 있던 반도체주들이 조금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죠, 임 대표님.
네, 뭐 당정간에 이제 계속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지금 뭐 여야에서도 모두 이제 지금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칩스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뭐 대규모로 지금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투자 시설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이런 직접적인 보조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간접적인 형태의 이제 보조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저리 자금 대출이거나 아니면 뭐 생태계 조화를 조성하기 위한 펀드 조성, 그리고 또 세액 공제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이제 미국과 같이 직접적인 그런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들과의 좀 차별화가 안 되고 있고 일부 생산 시설들이 그런 국가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상대적으로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야 모두 지금 직접 보조금에 대한 그런 이제 니즈가 상당히 좀 컸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는 뭐 기재부에서 계속 반대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뭐 계속 이제 합의가 안 되면서 지금 지연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뭐 한동훈 후보와 한동훈 대표와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제 만남에서도 이런 반도체에 대한 직접 보조금에 대한 뭐 얘기가 나왔듯이 뭐 그만큼 이제 뭐 여당 쪽에서 강하게 이제 푸시하는 덕분에 뭐 기재부에서 약간의 이제 태도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제 직접적으로 이번에도 이제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지급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근거 조항을 이제 만든다 쪽으로 이제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는 이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존에 나왔었던 내용 중에서는 직접 반도체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한다였는데 이거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아마 법 조항이 아마 합의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양측에서 서로 이제 적당한 그런 이제 윈윈 관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기재부에서 관련된 반도체 투자 건에 대해서 아마 평가를 하고 이거에 따라서 필요에 따르면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열린다라고 하게 되면 뭐 관련돼서 이제 국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완성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에 대한 업황 부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가 조금 주춤거리고 있지만 이렇게 지원금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관련된 투자가 지금보다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부품업체 같은 경우도 완성업체들의 투자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관련된 장비의 발주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야 간 이제 민생 공동 공약 추진 협의체가 이제 28일부터 이제 열릴 걸로 이제 출범할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출범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아마 처리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그러면 뭐 반도체 특별법이 생각보다 빨리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올해 내라도 통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관련된 업체들의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종목군들 관심주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반도체 관련된 그러니까 뭐 완성업체 물론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부품업체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와 같이 이제 HBM 하이브리드 본더 관련돼서 이제 개발하고 있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같은 경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 관련돼서 TSMC와 지금 협력을 하고 있는 파크 시스템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이 종목이 14%나 올랐고 오후 네. 2시 이후에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무슨 뉴스가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이 종목이 그 하나 정밀기계 지분 100% 가지고 네, 있는 그렇습니다. 그 업체죠. 네. 무슨 그리고 어저께 있었나요? 얘기 나온 거는 네. 김승현 회장이 하나정밀기계를 갔다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향후에 하나 쪽에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반도체 쪽을 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레이저 관련된 부분은 이제 계속 미세화 공정이 진행이 될수록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오 테크닉스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을 쭉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대형주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뭐 보조금을 받아도 워낙에 좀 덩치가 크니까요. 중소형 소부장 종목군들 위주로 이오 테크닉스 그리고 또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이 종목은 이제 반도체 보시는 분들도 좀 관심권에 넣어두셔야 되겠습니다. 분할 상장하고 나서 조금은 생소하신
찾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여기에 파크 시스템즈까지 알아봤는데 또 간략하게 반도체 특별법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하이닉스 실적 나온 거에 대한 코멘트도 좀 덧붙여 주시자면요. 네, 일단 뭐 하이닉스 실적 뭐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HBM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지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HBM 같은 경우 매출액 같은 경우 전분기 대비 70%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전년 대비는 3.3배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돼서 이 SSD에 대한 매출도 전분기 대비 20%, 그다음에 전년 대비 43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AI와 관련돼서 가장 지금 수혜를 잇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네. 더 오를 걸로 보세요. 뭐 지금 상으로 보면 AI에 대한 투자가 좀 더 계속 지금 뭐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이제 이런 HBM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물량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가격에 대한 뭐 하락 뭐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AI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HBM에 대한 수요도 지금보다 확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너무 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HBM,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고점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분이 약간은 온도 차이는 있죠. 뉘앙스의 차이는 있는데 일단 정고점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데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특별법 얘기로 이어가 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완전히 좀 분위기를 바꿔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4분기 기대를 확대해봐도 될 것인가? 화장품 어떤 의견 가지고 계세요, 김 이사님?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요. 화장품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기대는 결국은 중국의 그 연말 소비, 그 다음에 미국의 연말 소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뭔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남아있는데 최근 뭐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대형주, 업종, 그 다음에 뭐 ODM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좀 주정이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죠. 근데 저 그림에서 지금 가장 우리가 눈에 띄게 좀 봐야 되는 것은 4분기에 만약에 매출 확대를 준비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9월, 10월 매출이 줄어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10월 달에 수출량이 일단 감소했다는 것도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여주시면 역대적으로 살펴봤을 때 지금 계속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이 월별 추세를 보시면 10월, 11월에 고점을 치고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즉 연말 소비를 위해서 물량을 밀어내고 그 다음에는 연말에는 주로 떨어지는 게 맞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 종목군들을 항상 얘기할 때도 결국은 이 수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뭐 나간 그런 물량들이 지금은 재고 쌓아두는 구간이니까 늘었다가 당연히 뭐 판매되는 11월 달, 12월 달 줄어드는 게 맞는 건데 뭐 중국의 광군제 소비나 아니면 12월 달에 미국의 연말 소비가 대거 뭐 화장품 쪽에서 증가한다는 뉴스가 알려지고 이게 할인 판매가 아니라 뭐 할증 판매까지 해서 뭐 수익도 엄청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들 종목을 추가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은 뭐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동안 뭐 화장품 말씀드릴 때 꾸준하게 한국콜마 외에 다른 종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뭐 관심주는 아니고요. 지금 규모로 봤을 때 ODM 중에 한국콜마보다 배로 큰 게 코스맥스거든요. 근데 코스맥스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뭐 중국 때문에 엄청나게 주가도 급하게 빠졌다가 뭐 중국도 좀 나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좋아진다라는 얘기 때문에 최근에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국면인데 그러면 이게 좋아서 좀 뭐 매수하자, 뭐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민감도가 가장 높아진 이 코스맥스가 연말 화장품 소비의 어떤 분위기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중심으로 다른 종목군들을 조금 판단하시는 건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개별 종목군들의 지금 뭐 리포트 나오는 것들을 조금 보시면 실적이 예상을 해야 할 것 같다는 그런 뉴스들도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별 종목보다는 여전히 ODM 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기존에 제가 뭐 말씀드렸던 한국콜마는 제가 생각하는 정도의 밸류 기준은 만족시킨 상황이니까 여기서 추가 매수는 어렵고
코스맥스가 민감도를 보이면서 강하게 움직여질지 정도를 판단해 보시는 게 화장품 투자에 있어서는 좀 더 좋은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개별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국콜마의 민감도 정도에 반응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4분기 소비 시즌이라고 마냥 화장품 좋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조금 더 뜯어보시면 좋겠는데 나침반을 코스맥스로 봐주셨어요. 기준점을 이렇게 잡고 나머지 화장품주들까지 같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급등하고 있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 상승세, 달러 강세가 점차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러다 원달러 환율 1,400원까지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실 텐데 환율 아무래도 뭐 수출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안 볼 수가 없습니다. 환율 지금 수준도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렇죠. 뭐 전일 뭐 장 마감한 게 1,382원에 이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7월 30일 날 1,385원 이후에 이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8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세를 거의 보일 만큼 지금 원화 약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세계 이제 국채 지수에 편입한 이후에 좀 더 이제 낙폭과 이런 이제 하락폭이 좀 가팔라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 조절을 위해서 외환 당국에서 일단은 조금 어제 같은 경우 좀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심이 좀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 이제 계속 지금 미국에서 뭐 미국 국채 금리 그다음에 이제 가 상승을 하면서 지금 달러와 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당선이 이제 뭐 확률이 이제 올라가면서 향후에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관세가 전부 다 부과가 된다. 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뭐 지금 재정 적자에 대한 그런 확대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미국 국채 같은 경우도 뭐 전일 이제 4.2%대를 기록을 했는데 아마 4.3%, 4.5%까지도 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달러와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뭐 여기에 지금 일본 엔화와 유로화 같은 경우도 지금 약세가 지속이 되면서 뭐 현재와 같은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원화 약세는 아마 상당 부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어저께 최상목 부총리가 뭐 미국에서 이제 얘기한 게 1,400원대가 이제 뉴로멀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1,400원대도 뭐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열어놓고 있는 것처럼 이제 발언을 했다라는 걸로 보면 이런 이제 원화 약세가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 원화 약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투자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일 뭐 외국인이 매수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불안감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감안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달러화가 이제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수입을 많이 하는 쪽에서는 뭐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지만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나 그다음에 현재 뭐 전력 기기와 같이 그렇게 대미 수출이 많은 그런 종목 중심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원달러 환율에 있어서는 1,400원 선 간다, 안 간다? 뭐 근처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 달러 강세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분석 하에 수출주들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관심주 있으세요? 이와 연관시켜서? 네, 일단 뭐 이와 관련돼서 뭐 현대차 뭐 계속 실적도 좋게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또 하나는 LS 일렉트릭인데 뭐 일단 뭐 3분기 실적은 어저께 이제 부진하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4분기 그다음에 내년 이후에 실적 개선세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체크포인트 알아봤습니다.